서가 뭔지 아셨죠? 그러면 공자 이리관지란 말이 논어에 2번 나오는데 나 한 놈만 팠어. 이 얘기를 한번 또 들어보실게요. 자, 공자가 이번에는 증자라는 자기 이제 계승자죠. 자기 학문의 계승자한테 증자야, 오도 이리간지 내 돈은 하나로만 꿰뚫어져 있다. 요 얘기를 하니까 증자가 예 그래요. 너는 알지? 하니까 증자가 예 하니까 얘도 그래도 계승자라 이렇게 알아듣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나가버려요. 그런데 다른 문인들은요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도 증자가 나은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증자한테. 증자가 뭐라고 했냐면 공자의 도, 우리 선생님의 도는 충서일 뿐이다. 이거를요 따로 해석, 조선시대 때 주자 해석이 충과 서를 따로 해석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거를 충과 서를 따로 봤는데요. 다산 선생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충과 서면 그러면 둘이지 어떻게 하나냐. 이리관지라고 해놓고 충서 이런 말이 되냐. 예전에는 충은 자신한테 충실한 거, 서는 남을 잘 사랑하는 거.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나와 남을 잘 다스리는 도. 말은 좋은데 공자의 그 본 맛이 안 나요. 나 한 놈만 팠어라고 한 그게 뭐냐면 아까 지금 자공이 물어볼 때 한 놈 얘기해 줄 때 누굴 얘기했죠? 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충은 뭡니까? 서를 충실히 했다는 겁니다. 공자의 도는 서 하나에 충실히 하는 거다. 서만. 자, 이 증거가 있어요. 요 내용을 이 내용이 중용에도 나오고 충서란 말이. 근데 맹자가 중용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을 중용을 살짝씩 자기 말로 바꿔 쓰거든요. 거기에 보면 맹자가 강서라는 말을 써요. 힘써 서를 하는 것이 인을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결국 맹자는 강서라고 했고 지금 논어에서 충서라고 했으니까 서가 포인트란 거 아시겠죠? 여기서 충은 이겁니다. 마음이요. 이게 관역이고 화살이 꽂혀 있는 모습이에요. 마음이 하나에 꽂혀 있으면 충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족이건 나라건 간에 몰입이에요. 충이라는 거 결국. 내가 뭔가 하나에 꽂혀 있으면 그게 충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두 개가 꽂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역이 두 개가 있으면 근심한 자 같아요. 두 개에 꽂히면 근심이 돼요. 이걸 할까 저거. 그러니까 하나로 몰아줘요. 그래야지 몰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뇌는요. 하나를 골라줘야지 몰입을 합니다. 선택을 해줘야 집중을 해요. 뇌는. 선택을 안 해주면요. 여러분이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하고 있으면요. 몰입이 안 돼요. 하나를 고르는 순간 이제 뇌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하나를 몰입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몰입이 안 된 증거가 또 뭡니까? 또 다른 대상이 또 나타나요. 그러면 근심이죠. 마음에 두 관역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몰입을 잘하고 있냐 아니냐는요. 그 하나의 대상에 내가 얼마나 그 대상만 느끼려고 하고 그 대상으로 만족하는가. 예, 이런 거 따져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자님은 서로 만족하신 겁니다. 서 하나로. 평생 다른 거 지식이 없어도 좋고 기술이 없어도 좋은데 서만 잘하면 된다. 이게 군자다. 이게 사상이에요. 실제로요. 논어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다른 제자들이요. 공자는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요. 군자는 기회가 많아야 되는군요. 라고 하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어렸을 때 비천해가지고 하도 여러 일을 전전하다 보니까 기술이 많은 거고 절대 군자가 기회가 많을 필요가 없다. 이게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키는. 공자가 너무 많은 걸 알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양심하는군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 내면의 양심의 소리만 잘 들으면 그게 군자다. 이런 거죠. 기술이 많아야 되는군요. 재능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 영성지능의 얘기라서 그래요. 다른 건요. 다중지능에 음악지능, 공간지능 많죠. 음악 한번 들으면요. 음표를 적는 사람이 있어요. 음악지능이 높은 사람. 공간지능, 건물 지을 때 건물의 뒷구조까지 다 보는, 꿰뚫어 보는 공간지능 좋은 사람. 신체운동지능, 남이 몸짓하는 거 보면 금방 따라하고 누구는 끝내 몸치들은 끝내 못하죠. 음악지능이 떨어지면 음치가 되고 그렇죠. 다 이게 공간지능이 떨어지면 간단한 길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자, 신체운동지능, 수학지능. 수학을 금방, 수적인 질서를 금방 찾아내서 답을 내요. 언어지능, 금방 남의 말의 뉘앙스를 금방 읽어내요. 그럼 국어를 잘하겠죠, 이 친구는. 논리수학지능, 이거는 수학을 잘하고. 자연관찰지능, 자연에서 과학 법칙을 잘 찾아내는 사람들. 인간친화지능, 금방 사람들 마음을 읽어내서 친해집니다. 요 지능들이 다 있는데 자아성찰지능이라는 것도 하나 있어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지능. 요게 영성에 제일 가까운데요. 이 8개의 지능을 다중지능이라고 해서 지금 유치원이나 학교 보내면 그거 검사까지 해서 보냅니다.
어느 지능이 제일 높다고 해서 보냅니다. 지금 요즘 같으면 이게 미국에서는 많이 보편화돼 있고. 그런데 그 8가지 지능이 아닌 게 아닌데 인간 삶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서 최근에 다큐에서도 제9의 지능, 영성지능 이렇게 해서 다큐도 하고 그랬어요. 그 영성지능이 사실은 지금 이걸 잘한다는 건 영성지능입니다. 인간 친화지능이랑 달라요. 인간 친화지능은요, 사기꾼들이 좋아요. 금방 언니 동생하고 붙어가지고 다 끌어냅니다. 자기 필요한 거 다 가져갑니다. 즉, 자, 인간 친화지능은 다른 인간의 마음을 금방 읽어내고 같이 동조할 수 있는 지능이죠. 그런데 영성지능은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모두 잘 살게 이롭게 하게 선택을 하는 지능이에요. 요게 부족하면 나머지 지능들은요, 다 재주예요. 재승덕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재주가 덕보다 승하면 안 된다 할 때 영성지능은 덕이고요. 다른 다중지능들은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분들이나 누구 이제 그 보실 때도 다른 사람들 볼 때 재능이 승한데 덕이 박하다 이런 분 이렇게 판단되는 거는요. 영성지능이 지금 안 닦여서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 다른 재능들은 닦을 필요도 없어요. 음치가 굳이 음치 탈출을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살면서. 그런데 이거는요. 필수예요. 살아가는데 필수로 이걸 써야 되는 지능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신기하게 닦으면 잘 닦여요. 다른 지능처럼 닦을 필요가 없고 닦여도 잘 안 닦이는 게 아니라 요거는 닦으면 잘 닦여요. 양심에 대해서 누구나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 인성교육만 잘 시키면요. 영성지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인의질 잘하겠죠. 즉 남의 입장을 잘 배려해요. 남한테 부당한 피해를 주려고 안 해요. 자기 양심에 걸리는 짓 하고 괜히 발 못 뻗고 자는 거 싫어해요. 깔끔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무례하게 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배려해가면서 얘기하고 언행을 취하고 자명한 얘기를 좋아합니다. 자명한 거랑 자명하지 않은 정보가 섞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이요. 남보다 자명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셔도요. 자명하지 않은 정보가 조금만 섞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꾸정물 살짝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다 꾸정물이 돼요. 다 똥물이 돼요. 이 신기합니다. 자명하지 않은 게 조금만 들어가도요. 전체가 다 썩어버려요. 정보라는 게. 뭐 합리적인 얘기를 다 해놓고 마지막 가서 외계인이 지구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자명하지 않은 게 하나 탁 들어가면요. 나머지 정보들도 다 혼란을 겪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증거 있냐 물어보고 증거 있는 것만 취하셔야 되는데 증거 없는 거를 믿기 시작하시면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증거를 다, 자명한 증거 있는 것들을 다 엉터리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되게 위험해서요. 미리 말씀드리면 공자가 지혜를 개발하는 비법을 자로한테 얘기해 줄 때 이렇게 합니다. 자로야, 내가 뒤에 있을 텐데 아는 게 뭔지 가르쳐 줄게. 아는 게 뭔지 가르쳐 줄게. 이 얘기를 합니다.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 그게 아는 거야. 지금 이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꾸정물하고 맑은 물을 가르라는 겁니다. 먼저. 많이 알 필요 없으니까 아는 거, 아무튼 작더라도 아는 거랑 모르는 거를 일단 나눠. 여러분이 아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확실히 아는 거랑 확실히 알지 못하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거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그걸 모른다는 건 아시잖아요. 모른다는 건 모른다는 쪽에 넣어주셔야 된다. 아는 거랑 모르는 거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섞여버려요.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이 생각도 못하시는 그거 아니고는 아시지 않나요? 모른다는 거를. 안드로메다 모르시죠? 거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죠? 그거 모른다에 넣어놓으면 편해요. 거기에 자명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고 하는 순간 그건 맑은 물이 돼요. 그런데요. 내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내 느낌으로 뭔가를 보태버리고 있으면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는 말로 그거를 보태버리시면 이게 꾸정물이 돼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할 때 자명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알려고 남들이 뭘 물어봤을 때 그 신문기사 대충 보셨어요? 오늘 나갔어요. 누가 그 얘기를 하네요. 그럼 신문기사 지금 사실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는 척을 하려고 이렇게 말을 보태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꾸정물을 일으키는 게 되고 나 그거 잘 몰라 라고 하는 순간요. 그거는 맑은 물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고 하고 남한테 아는 척 하려고 하다 보면은 꾸정물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냥 인정하면은 맑아져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 얘기해 드릴까요? 이 지혜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남들한테. 뭐 그렇게도 혼자 진짜 착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냉정히 물어볼게요. 이거 간단합니다. 목에 칼을 대고 그거 맞아라고 했을 때 맞다라고 못 하시는 거는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너 그거 맞아 할 때 하면 이게 모르는 겁니다. 냉정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물이 섭씨 100도씨에 끓어.
듣긴 들었는데 이게 교과서에서는 봤는데 안 끓여봤으면 요거 떨리겠죠. 뭐냐면 증거가요. 확인 안 해보신 증거는요. 떨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확인해 보신 거는 온도계 채소 확인해 본 건요. 예 하고 바로 나갑니다. 나 이게 확인해 봅시다라고 당당해져요. 이게 진짜 아는 겁니다. 요 외에는 예. 거의 대부분이던데. 그쵸. 세상에 예, 나를 예. 모른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소크라테스 얘기해 드릴게요. 전혀 기죽으실 일이 아닌 게 모른다는 걸 아는 게요. 이제 그 도시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 드릴게요. 소크라테스 친구가요. 신탁을 받았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아테네에서 누가 제일 지혜로운가요? 소크라테스가 제일 지혜롭다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니까 소크라테스는 자기는 평생 지금 진선미를 알고 싶지만 양에 안 차고요. 모르는 거 투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이 사람은. 그래서 아니 나는 모르는데 나더러 지혜롭다고 하면 어떡하는가 하고 아테네 최고의 지식인 작가 정치인들을 다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봐요. 그리고 알아요.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아요. 나는 모르는 걸 알았는데 저 사람들은 모르는 걸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얘기해보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거 내가 그 말 할 수 있나. 즉 간단합니다. 안다는 거는. 자, 요거만 생각해 보세요. 체험 플러스 개념이 안다는 거예요. 체험을 정확히 말로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걸 진짜 체험해 보셨어야 돼요. 요 중에 하나만 빠지면 여러분 찜찜해지게 돼 있어요. 인터넷에서 읽었어요. 글로 배웠어요. 요리를. 안 해봤어요. 아직. 그럼 요리 재료를 딱 보면 뭔가 식은땀이 나시겠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안 해본 거는 체험 안 해본 거. 그런데 체험은 많이 했어요. 설명을 못 해요.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체험은 엄청 했는데 연구를 안 하시면 몰라요. 같은 일을 계속 당합니다. 사기를 또 당하고 또 당하는데요. 왜 내가 사기당하는지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시면 계속 당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왜 나한테 같은 일이 일어나나. 그래서 공식이 딱 보이면 이제 안다가 돼. 체험 플러스 개념이 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에 하나가 빠지면 모른다라고 분류하시면 돼요. 자, 소크라테스는요, 그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 얘기합니다. 무지의 자각이 지혜다. 내가 모른다는 걸 모른다. 사람들. 만나니까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글들은요, 다 읽으시면 뭐냐면 상대방의 무지를 깨트려 줍니다. 와, 다 그 당시에요. 소크라테스가요, 가고 있는데 이래요. 딱 오더니, 아, 소크라테스, 요즘 힘드세요? 내가 이 정의롭다는 거, 경건하다는 걸 잘 모르겠어. 아, 그거 제가 잘 알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을 시작해요. 그러다가 지 말에 모순이 나타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질문만 해요. 경건하다는 건 뭘까? 아, 제가 잘 압니다. 신들을 따르면, 신들만 따르면 그게 경건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바로 질문해요. 그런데 신들을 보면 제우스 신도 맨 옆세 생각을 하잖아요. 맨 지구의 여인들을 건드리고. 신들이 하는 짓 이상한 짓 많은데 신들이 해서 경건한 건가 그냥 경건한 건가 헤매기 시작해요. 그냥 경건한 거겠죠. 제 말이 계속 가다가 처음엔 당당하게 안다고 했던 얘기가 소크라테스는 조금만 얘기하고 나면요. 잘 모르겠어요. 끝나요. 사실 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소크라테스 그 철학의 묘미입니다. 그게 삼파술이라는 거예요. 도와가지고 애를 낳게 도와준다는 게 결국은 지혜를 낳게 도와주는 건데 자신이 무지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무지를 자각하게만 해줘도 그게 삼파예요. 삼파술을 한 거예요. 도와서 애를 낳게 해준 거죠. 야, 이런 게 다 비슷합니다. 동서양이 다를 게 없어요. 다 이 양반들은요. 무슨 신통력을 추구한 분들이 아니고 인간이 이미 가진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양심적이 되고 지혜로워질 수 있는데 인간한테 내재된 능력을 안 쓰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쓰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성인의 특징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남보다 더 잘 들으니까 설명을 잘해서 남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진선미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소크라테스는 신의 사명이다. 공자는요, 천명이다. 하늘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게 재밌죠. 그래서 지금 그 초등학생들한테요, 양심 노트, 그걸 실험해 봤습니다. 저희가 자극을 해준 거예요. 아이들한테 진짜 양심이 있는지 있어요. 초등학교 한 2학년만 돼도 자, 너 상대방 심정 지금 누구랑 싸웠을 때가 주로입니다. 자, 엄마랑 싸웠던가 친구랑 싸워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저거 이렇게 쌓아진 걸 받아서 다 봤는데 자, 너 심정은 어떻고 엄마 심정, 상대방 심정은 어때? 그러면 써요. 너는 상대방 그한테 부당한 일 안 했어?
그럼 상대방은 너한테 부당한 일 안 해서 써요. 양쪽을 다 쓰게 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절 쪽을 썼어요. 예절이란 말을 좀 못 알아들을까 봐 위하는 마음이 있었어 이렇게 해서 쓰게 한 다음에 지혜에서요 판정하게 했어요. 누가 더 잘못했어? 그리고 이유는 뭐야? 하면요 아이들이 어른 이상으로 다 써요. 분석 다 해요. 엄마한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뭐 친구한테 유치원생한테 한번 쓰게 했더니 유치원생도 똑같이 쓰고 마지막 지혜에서 3, 똑같다는 거예요. 3대 3 똑같다. 똑같이 잘못했다. 이런 판단을 다 해요. 그러면 애들한테요 그 능력이 원래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자극하는 그런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인성교육이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요 네 가지만 자극해 주시면 돼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자녀나 뭐 어른들 다 똑같이 적용될 겁니다. 지금 아주 어린 친구, 유치원생도 이걸 말하면요 알아들어요. 양심이 있어서요. 너 지금 친구 심정 어떨 것 같아? 그러면요. 그 지금 학교도 안 간 아이한테 한번 싸운 사촌하고 싸운 애한테 물어봤어요. 늘 그 사촌을 원망만 하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그 아이는 왜 그러는 것 같아? 왜 너를 괴롭히는 것 같아?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그 말도 못하는 아이가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간이요, 막 그런 원망을 할 것 같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 하고 진지하게 물어보시면요. 걔가 놀고 싶은 장난감을 내가 못 만지게 하거나 내가 노는데 안 끼워줘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갑자기 정색을 하고 공정한 얘기가 입에서 나옵니다.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요. 인간은요. 어른 이상으로 다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내가 제약이 있어서 밖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충동 억제가 잘 안 되고. 가끔 진지할 때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건드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안 노는 장난감을 좀 줘가지고 달래야 될 것 같다. 뭔가 자기 나름의 처방이 나와요. 이런 거를 자꾸 여기서 완벽하게 기하지 마시고 아까 맹자 얘기 들으셨죠? 이런 식으로 매일 자극만 해주시면요. 그 친구 양심이 자라요. 그리고 어른들이 그걸 지지해주면. 근데 아이가 양심적이랬는데 어른들이 어린 것이 뭔 말이야. 어른들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눌러버리시면 그때부터 이제 왜곡되는 거죠. 양심 감각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요놈 믿었다가 괜히 지적만 받고 학교에서는 왕따 되고 이러겠구나 하고 이거를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적이 중요해. 막 이렇게만 얘기하다 보면요. 진짜 이게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버려요. 아이들이. 그럼 그 능력 개발을 안 시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성교육은요. 전혀 어렵지 않고 친구 잠바를 훔쳐오는 게 한때 유행이었죠. 친구 잠바 훔쳐온 애한테 너 그 잠바 뺏긴 친구의 심정은 지금 어떨까? 그러면요. 뭐라고 막 다른 말 헛소리를 하더라도요. 속에서는요. 딱 느껴버려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면 돼요. 인간한테는 그 능력이 있다. 아주 사이코패스급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는 건 뇌에 문제가 있어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육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처치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경우 아니라면요. 이런 얘기를 던졌을 때 반응을 합니다. 거짓말을 할지언정 속에서 느껴요. 남의 심정이 확 와닿아 버려요. 너가 그 친구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 하면요. 확 느껴버려요. 인간은. 그 능력이 있어요. 느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질문만 던지셔도 이 친구는 안에서 양심이요. 한번 들썩합니다. 그 체험을 계속 시켜주시면요. 자극만 계속 해주시면 자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지 안다고 말을 못해요. 나중에 찜찜해서. 너 확실해? 했을 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가설입니다. 이 얘기를 정확히 합니다. 회사 가서도 이렇게 보고한 사람을 좋아하지. 딱 우겨가지고 이거 확인해봤어 그러면 식은땀 흘리고 있고 이거 바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그 직장에서 하면요. 보고서 얘기하면 다 공감합니다. 자기가 올 땐 조금 찜찜해요. 설마 윗사람이 이거 알겠어 하고 올라갑니다. 여지없이 그거 지적받죠. 윗사람도 똑같은 눈을 갖고 있다는 거를 자꾸 순간순간 자기 욕심 때문에 무시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넘어갈 거야 하고 가는데 그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양심대로 처신하는 사람은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할 방법을 빨리 찾아냅니다.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위기에 몰려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가장 양심적인 처방을 찾아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산다 금방 찾아내요. 안 그런 사람들은 끝없이 꼼수를 때우려다가 더 이제 상황을 키우죠. 그래서 이런 게 양심이고 단순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착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양심적이라는 건요. 방금 말한 이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고 움직이실 때만 양심적이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진짜 양심은 아니에요. 내가 양심적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거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양심이지 진짜 양심은요. 냉정하게 이런 인의예지의 검토를 했을 때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찜찜하게 없는 그걸 하시면은요. 반드시 결과가 좋은데 찜찜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무시하시고 진행하시면요. 내가 착하다. 내가 하는 게 옳아라는 식으로 밀고 나가시면 그건 이미 불교로 말하면 이미 탐진치예요. 나만이 옳아. 어리석음. 내 것이 꼭 옳아야 한다는 탐욕이나 그게 아닐 때 분노하는 거. 다 여러분 탐진치가 되지 진선미는 아닙니다. 진선미는요. 양심 그대로 했을 때 보세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안 했을 때 그게 진리고 그게 선한 거고 그게 아름답죠. 양심에 있어서만 진선미가 딱 맞아요. 이 현상계적인 아름다움은 서로 다 다른데 추구하는 게 양심에 있어서는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영화 하나를 봐도 주인공은 다 양심적입니다. 망나니가 나와도 양심적으로 변해요. 그래야 주인공이에요. 망나니가 나왔는데 어린애 하나를 못 봐가지고 저걸 어떻게 구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인간들은 보편적으로 왜 그걸 즐기고 있을까요? 욕심에 예. 한 사람 아니니까. 예? 한 사람의 양심적일 때, 한 사람은 전혀 그런 것이 안 돼 있을 때, 예. 계속 이 양심적인 사람이 이렇게 어떤 가족 관계에서 이렇게 피해를 본다.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적이라는 건 여러분 역량이 허락할 때 그 선에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도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 내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이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양심적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욕심을 정확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심정만 알 게 아니라 내 심정도 알아야 돼요. 심정 아는 법은 간단합니다. 너 진짜 뭘 원해? 뭐가 두려운 거야? 상대방은 지금 뭘 원할까? 뭐가 두려울까? 자, 보세요. 양심적이라는 건요, 공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다른 사람하고 싸운 거를, 가족하고 싸운 거를 분석할 때 여러분이 공정한 분석을 하신다는 건 여러분이 제3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너는 뭘 원하는 거야? 뭐가 싫다는 거야? 너는 뭘 원하는 거야? 뭐가 싫다는 거야? 냉정하게 자기한테 물어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그래서 내 심정과 남의 심정을 다 알았을 때 타협안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하면 둘 다 만족인 거지? 하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결정은요, 그 결정하는 순간에도 만족스럽고 두고두고 만족스러운데, 에이, 내가 희생해. 이거는요, 이걸 양심 같지만요, 양심에 뭔가 좀 과한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함으로써 넘어가자고 생각하시는 건요, 그게 과연 지혜로운 결정일지 모르시죠. 그리고 에고는요, 인간의 에고는요, 희생자 에고가 있습니다. 내가 희생함으로써 나를 중시하려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 만나보면 그러죠. 내 인생은 너무 파란만장해. 이것도 에고의 형태예요. 자아를 드러내는 방법이요. 아주 남보다 더 많은 걸 가져서도 에고인데요. 남보다 없다는 걸 자랑하고 다니는 에고도 있어요. 나는 운이 없어. 하는 일마다 다 망해. 하늘이 나만 찍어놓고 미워하는 것 같아. 이것도 에고예요. 우주는 관심이 없는데 본인한테 우주가 나한테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다 에고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또 이안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걸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걸 즐기셔야 돼요. 다만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선까지 그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아를 한 번씩 위로해주고 달래주는 건 좋아요. 그거는. 근데 한 5분 정도만 달래주시고 말아야지. 더 밀고 나가면 주위에서 안 좋아집니다. 주위 사람들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내 견해는 다르니까. 나는 우주가 나만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저 친구는 자기만 신경 쓴다 그러면. 이게 교회 예전에요. 교회에서도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분이,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할 게 아닌데 뭘 상담하냐면 서로 그것 때문에 미치겠대요. 서로 자기가 하느님이 제일 이뻐한다고 경쟁을 하니까 돌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는 건가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양심대로 황금률 지키라고 했지.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그랬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해주라 그랬는데 그런데 저 받고 싶지 않으시면 남한테도 안 하셔야죠. 설사 하느님이 날 제일 이뻐하는 것 같아도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남한테 그런 얘기 들으시면 싫잖아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해드린 적도 있어요. 간단합니다. 양심 하나면 모든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양심을요, 손해보는 거, 무슨 피해보는 거, 현실적이지 않은 거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지독히 현실적인 거고 인류가 왜 힘드냐? 양심 없어서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왜 이 사회가 건강하지 않은가? 양심이 사회 전체에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불법이라 나도 불법을 저질러야 나도 살겠거든요. 양심을 법이라고 치면요. 지금 다 불법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남이 먼저 뒤통수를 쳤다. 나도 치겠다 이거죠. 나도 쳐야 살지 않냐?
양심하면 오히려 내가 손해 아니냐는 말에는 이게 있죠. 나도 불법을 좀 저질러야 살지. 그런데요, 멀리 보면 그게 단기간적으로는 이득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멀리 보면 무법천지가 되고 끝나겠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런 오타쿠, 공자 같은 양심 매니아들이 나와서 나는 내가 1억 내고도 양심할 수만 있다면 나 얼마 내도 안 아깝다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와 주셔야 돼요. 꼭 그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양심 지키는 거, 법 지키는 게 취미인 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군자라고 하는 겁니다. 군자, 보살 이런 분들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이런 무법시대에 법 지키는 게 취미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들로 인해서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시작해줘야 될 일이거든요. 누군가는 법 지키길 시작해야 되는데 나도 남의 뒤통수를 까고 누가 와서 내 뒤통수를 그러면 또 까고. 근데 여러분 양심이 조금만 있다면 내가 남을 뒤통수 쳤으면 남도 나 쳐도 된다고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또 치면은 또 욕하고 싸우고 이제 지금 우리가 양심을 저버려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진 거지 양심만이 답이다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양심이 답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 내용이 결국 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풀려면 양심적으로 한 번씩 따져보시자는 거죠. 인의예지만 따져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요일, 상대방 심정, 내 심정 읽어내시고 의, 내가 이걸 했을 때 상대방이 부당하다고 여길 만한 요소가 있나 따져보시고 무례하지 않은 방식, 좋은 내용도 무례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해야 상대방이 받아줄 거란 거 아시죠?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요. 이 자식아 하고 시작하는 가르침은 별로 와닿지 않아요. 뇌가 그때 다 차단돼요. 여러분이 자녀분한테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주고 싶어도요. 무례한 방식으로 나간 충고는요. 도움을 못 줍니다. 실제로요. 부모님이 꾸지라면 이번에 신문에 났던데요. 부모님이 꾸지라면 뇌가 다친다고. 아이들 뇌가 딱 정지돼 버린다고.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잘 되라고 한 얘기인데 자 사랑의 마음으로 정의에 맞게 난 한다고 했는데 무례하게 나가면요. 그게 결국 사랑과 정의를 다시 깨버립니다. 무례한 방식으로 표현된 거는 남들이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말도 정중하게 해서 던졌을 때 요놈이 먹힙니다. 그러면 나와 나 모두 잘 되고 끝나요. 그리고 그걸로 이미 만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것만큼 하시라는 거예요. 역량이. 안 그러면요. 제가 많은 그 양심 운동 한다는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같이 해보자고 하는데 얘기를 조금만 나눠보면요. 저는 같이 못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유가요. 양심 운동 조금이라도 하셨다는 분들은 와서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만 살았어 그래요. 그럼 난 이런 분들은 싫거든요. 그거는요. 그 또 다른 에고입니다. 그랬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걸 남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인정받고 싶다는 거고 이게 양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탐진치에서 나오는 거지. 저는 이제 딱 그게 느껴지면요. 그냥 적당히 잘 얘기해서 보내지 같이는 못해요. 양심적이라는 분들은요. 어떤 분들이 양심적이냐면요. 여러분이요. 만나서 얘기하기 편하고 같이 지내도 안 불편한 사람이 진짜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양심적이지 않으면요. 같이 지낼 때 불편하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꽤 맞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상대방이 꽤 맞춰주고요. 상대방이 자명한 얘기는 안 해주고요. 상대방이요. 무례하지 않게 굴고 있으니까 여러분 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사람이 있죠. 얘기가 잘 되는 사람.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사기꾼들이 또 그렇게 위장을 하고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더 지켜보셔야죠. 당장 판단은 안 되지만 그런데 그게 어떤 불순한 의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와 나 둘 관계를 좋게 하는 목적으로 그런 것 같다면 이 사람은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머리로 인정받던 시대가 있었는데 조선시대같이 요즘은 재능만 인정하고 영성을 인정 안 하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가치를 인정 못 받으니까.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숨막혀하는 건요. 그런 리더가 없어서인데도 그런 리더 길러낼 생각을 안 해요. 영성지능, 인성교육 조금만 하면요. 지금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인성교육, 영성지능 개발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인의예지만 가르치면 되고 그것만 자극 주면 돼요. 그런데 이걸 등한히 하면요. 영성지능이 떨어진 리더들이 계속 나오면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별말을 다 하는데 당선되고 난 뒤에는 딱 입 닦는 그런 사람들만 계속 배출될 거라는 겁니다. 그 꼴을 계속 봐야 돼요. 우리가 영성지능에 투자를 안 하면 그 꼴을 계속 봐야 됩니다.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거죠. 지금 서울 여기 성곽 있죠. 여기 인의예지라고 우리는 박아놨는데요. 인의예지 하자 하고 마지막 우리 양심과 욕심 조금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논어는 이런 인의예지에 대해서 그 뒤에는요. 읽어보시면 좋은 게 인의예지에 대해서
그 덕목을 나눠서요 하나씩 설명해 드렸습니다. 인에 대해서 얘기한 거, 정의에 대해서 얘기한 거 이런 걸 되게 말씀드렸는데 자, 요 지금 보시면요 오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자 보세요. 지금 이걸 여기 서울 지도에 맞춰서 말씀드려 볼게요. 서울에 해 뜨는 쪽이 있죠. 이 동쪽이요. 해 뜨는 쪽은 봄을 상징하고 해 지는 쪽은 가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만물이 다 잘 자라죠. 아침에는. 아침 기운이 그러죠. 근데 저녁 기운은 서늘하죠. 저녁에는요. 저녁이 되면 가을인데 이때는요. 쭉정이는 다 죽고 알곡만 남습니다. 만물이요. 다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마지막 가서는요. 알곡만 남겨요. 요게 정의입니다. 정의는요. 아무거나 다 취해주는 게 아니라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거는 절대 안 하던 게 정이고 남을 나처럼 여겨주는 적극적으로 남을 껴안는 게 사랑이고 사랑은 봄 기운, 가을은 정의. 그래서 춘생 추살 그러는 거야. 봄에는 살리고 가을엔 죽인다 그래서 가을 기운을 쑥살기라 그래요. 죽이는 기운이 있다 사물을. 근데 아무거나 죽이는 게 아니라 부실한 걸 죽이죠. 정의롭지 못한 거는 잘라내는 게 이제 정이고요. 봄은 만물을 다 나처럼 여겨주는 거, 용서해 주는 건 사랑, 심판하는 건 정의입니다. 기독교에도요 안에 사랑과 심판이 다 있죠. 사랑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두 팔 들고 지옥 가는 것보다 팔 잘라내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게 잘라낼 거는 잘라내라는 사상이 가을 이 정의 사상입니다. 겨울에는요 만물이 씨앗으로만 있죠. 겨울에 씨앗은 정보를만 의미하죠. 이게 지혜입니다. 자, 정보로만 있어요. 겨울에는. 그리고 여름에는요 그 씨앗이 다 밖으로 나오죠. 지금 보십시오. 봄과 가을이 대비되고 서로 반대가 되죠. 지혜랑 반대되는 게 뭘까요? 예절이에요. 자 보세요. 예절은 실제 실천하는 거고 이거는 판단만 하는 거죠. 속으로 아무리 좋은 판단하고 있어도 뭐합니까? 밖으로 표현을 안 하면 꽝이죠. 자, 사랑과 정의. 이게 지금 사랑이냐, 사랑에도 맞느냐, 정의에도 맞느냐, 예절에도 맞느냐, 지혜에도 맞느냐. 요 네 개의 잣대로 딱 재가지고요. 가장 만족해하는 중간 지점을 실천하시면 그게 양심입니다. 이게 천명 그대로예요. 천명에 제일 근사할 겁니다. 각자 역량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이 현재 처한 역량,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이 처한 상황, 조건 속에서 가장 양심적인 걸 택하시려면 요게 나옵니다. 여러분의 영성지능 모든 걸 고려해서 가장 여러분이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요. 보세요. 지혜로 따져봐도 제일 자명하고 그놈이 정의로 따져봐도 남한테 피해가 제일 적은 것 같고 사랑으로 따져봐도 남을 내가 나처럼 사랑하면서 내린 결론이고 예절로 따져봐도 제일 무례하지 않은 방식일 것 같아요. 그걸 하시면요. 요거는 모든 인간이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욕 안 먹는 비결입니다. 이대로 하시면요. 남이 욕을 못 해요. 그래서 공인들도 아무 때나 욕 먹는 게 아닙니다. 악플이 달릴 때는 이유가 있어요. 요게 한번 깨졌을 때 악플이 달립니다. 그럼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오늘은 악플 달아도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아요. 왜냐? 모두가 공감해 줄 거라는 걸 알아요. 내 악플에. 그런데 평소에 그냥 내가 미워서 걔 너무 요즘 마음에 안 들어 해서 그래서 욕을 하면 그건 공감을 안 해줍니다. 나 혼자만의 그냥 사심이 되는데 욕심에서 나온 거는 공감을 안 해주는데 양심에서 나온 거는 보편적으로 남들도 들으면 다 알거든요. 뭐가 문제라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서울에 이는요 흥인지문, 예절은요 숭례문, 정의는요 서쪽에 돈이문, 지혜는 여기 원래 지혜가 와야 되는데 숙정문이라고 정도전이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홍지문이라고 상명대 앞에 지금 홍지문을 하나 따로 냈습니다. 그건 사대문도 아니고 사서문도 아닌데 그냥 북쪽에다가 홍지문이 하나 있어야 된다 해서 정한 거고 가운데 신이라는 건요. 늘 성실해서 남한테 믿음을 준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은요. 여러분이 믿어요. 왜?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오니까. 그렇죠? 늘 한결같이 오니까 믿어요. 그래서 남을 믿게 하라는 겁니다. 신은. 인의예지를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한결같이 실천해서 남이 나의 인격을 믿게 하라.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종각을 고종때 보신각이라고 해서 신을 집어넣어요. 조선 여기 서울에다가 한양에다가. 그래서 이 서울에는 인의예지가 새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더 할게요. 자, 보시면 이게 태극 모양을 하고 있는데 봄은 따뜻하다가 여름엔 뜨거워요. 양이 더 발산되고 이쪽 음은요. 가을은 서늘하다가 겨울엔 더 추워져요.
발산되고 쪼그라들고 발산되고 쪼그라들고. 우리나라 태극기 안에 사실은 양심이 다 음양 오행이 다 들어있습니다. 발산되는 방향, 쪼그라드는 방향. 봄, 여름은 발산, 가을, 겨울은 쪼그라들고. 이렇게 순환하면서 끝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양심도요. 남을 적극적으로 남을 이해하고 다가가야 되는 측면하고 안으로 갈무리해서 올바른 거를 지키고 잘못된 거를 털어내야 되는 측면, 양 측면이 있다고요. 발산과 수렴. 자, 이게 욕망 중에도 인간의 욕망 중에 발산 쪽에 있는 게 뭘까요? 보세요. 발산 쪽에 있는 게요. 희노애락 그럴 때 기쁨. 욕망은요. 가운데 욕망이 옵니다. 욕망이 자 보세요. 욕망이 충족되면 기쁘죠. 더 충족되면요.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욕망이 지금 거슬러지면요. 분노하고요. 더 쪼그라들면은 슬퍼합니다. 희노애락만 갖고 보면 가운데 욕망을 두고 희노애락을 보면 한쪽은 발산 쪽, 욕망이 이루어지는 쪽, 한쪽은 욕망이 좌절되는 쪽. 인간의 욕심은 희노애락으로 움직여져요. 이로우면 좋아하고 해로우면 싫어합니다. 인간의 양심은요. 인의예지로 돌아가요. 사랑과 정의, 예절지혜. 그래서 선한 걸 좋아하고 악한 걸 싫어합니다. 선악은 뭐냐? 모두에게 이로우면 선, 모두에게 해로우면 악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호리피예요. 욕심도 이로운 거 좋아하고 양심도 이로운 거 좋아하는데 욕심은요. 나한테 이로운 걸 좋아하고 양심은 모두한테 이로운 걸 좋아합니다. 이게 선악의 차이, 이게 그 선악의 문제랑 이해타산의 문제와의 차이입니다. 자, 그렇게만 봐주시면 제가 요거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논어는 논어인데 조선시대 선비 중에 하서 김인우 선생이라고요. 전라도 그 장성의 피람서원에 이 그림이 있어요. 그대로. 피람서원 가시면 요 그림을 그대로 볼 수 있는데 자, 요 그림에 보시면 이 그림이 별게 아니에요. 자, 조선시대 우주도예요. 자, 동그란 건 하늘입니다. 동그래가지고요. 동서남북이 없다 해서 하늘. 네모나가지고 이게 땅이 진짜 네모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고 동서남북이 뚜렷하다고 해서 물질이라고 해서 네모를 그린 겁니다. 물질 덩어리다. 하늘은 에너지다. 에너지는 형체가 없으니까 동그라미로 그리고요. 땅은 물질이다. 정육명체라는 거죠. 입체다. 입체물은요. 네모로 그립니다. 동서남북이 뚜렷하다. 사람은요. 사람은 원래 세모로 그려요. 왜 그러냐? 머리는 하늘을 닮았고 밑은 땅을 닮았다. 동그라미와 네모가 합쳐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동그라미 부분이 인간의 가장 중심인데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하서 기면서 여기다 그려놓고 머리는 하늘이고 발은 네모다 해서 동그라미와 네모를 여기서 그려놨습니다. 우리 중심자리를 중심으로. 그런데 옆에 보시면요. 옆으로 누운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마음이 인간을 이렇게 지금 인간은 머리는 동그랗고 밑은 네모나다고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중심이니까 이 정신의 핵이죠. 중심이자 인간의 본성 양심자리니까 요 양심이요. 인간은 머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모로 그릴 수 있고요. 짐승은요. 옆으로 눕혀서 그립니다. 식물은요. 반대로 그려요. 머리가 땅에 처박혀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머리 부분이 정신의 핵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동그라미 네모로 그릴 수도 있고 세모로 그릴 수도 있어요. 위에는 그 정신이 위에 있고 땅에 해당되는 두 발이 밑에 있어서 위에는 하나고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거든요. 밑은 음이거든요. 인간의 장기도요. 그 양으로 보는 장기 있죠. 그것들은 하나씩 있고 음으로 해당된 장기는 두 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나 신장은 음이죠. 간이나 위나 심장은 양이고요. 이렇게 오행하고 딱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 두 개로 찢어져 있는 건 땅이에요. 머리는 하나로 동그랗죠. 하늘을 닮았어요. 그래서 지금 세모의 형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은요. 머리가 옆으로 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옆으로 본성이 있고 옆으로 누워 있죠. 동물을 말해요. 그 본성이 밑에 있는 놈이 있죠. 이쪽에. 그건 식물이에요. 식물은요. 머리가 처박혀 있고 생식기가 위로 드러나 있잖아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와 네모 그리고 세모로만 표현하자면 세모가 위로 서 있으면 사람, 밑으로 역삼각형이면 식물, 옆으로 누워 있으면 동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때 천지만물도예요. 그런데 거기 중심 부분만 확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중심 부분 보시면 뭐라고 보이죠? 이게 인간의 모든 것을 그려놨습니다. 여기다. 자, 이거를 제가 지금까지 드린 설명을 이제 종합해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유교 철학의 결론이고 조선 선비들이 연구했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양 어디 철학에 내놔도요, 인간의 본성과 욕심과 양심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했고, 욕심과 욕심을 칠정, 희노애락이 상징하면, 양심은 사단, 인의지의 사단이 상징하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500년간 사단 칠정론을 연구했다는 건요, 양심과 욕심 관계를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욕심을 경영하고 양심으로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칠정을 어떻게 맛있게 경영을 해야 인간이 모두를 이롭게 살 수 있나, 이거. 그리고 양심적인 리더가 나올 수 있나, 이걸 연구한 건데, 보세요. 가운데 동그라미는 인간의 가장 양심적인 영역입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가운데 이게 중심이란 뜻이고, 한자로요. 구 인의지지 리, 이 혼연 난분, 즉 인의의 리가 그 안에 섞여서 있다. 나눠보기 어렵고 한 덩어리로 섞여 있다. 우리 안에 여기가 참나 자리거든요. 우리 순수한 마음 안에는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쪼갤 수는 없는데, 쪼갤 수 없는 마음인데, 그 안에 보면 아까처럼 인과 의와 예와 지혜가 섞여 있다는 게요. 건드리면 측은지심이 나와요. 보세요. 양심을 건드리면, 슬픈 일로 건드리면 측은지심이 나와버리고, 학문을 가지고 지금 보시면 맞다 틀리다 시비지심이 나오고, 남한테는 또 공손한 예절이 나오고, 잘못된 걸 보면 그건 아니지 하고 정의감이 나와요. 건드리면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안에 나누긴 어려운데 인의지의 원리가 딱 박혀 있다. 이게 이데하고 로고스입니다. 인의지의 리라는 게 로고스예요. 조선 선비들이 말한 로고스, 로고스를 리라 그래요.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의지의 로고스, 질서가 꽉 차 있어서 건드리면 이놈이 나온다. 그게 있고요. 밖으로 보세요. 이 감정을 보시면요. 자, 이쪽은 뭐라고 쓰이냐면 지금 히, 이쪽은 노, 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가요. 욕망 욕자를 벌리고 그 안에 글자들이 박혀 있어요. 뭐냐면 욕망이 모든 것은 결국 가운데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희노애락은. 자, 보세요. 이렇게 써 있다고요, 지금. 욕망 욕자가 이거죠. 예. 그럼 요 사이에 지금 락자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감정으로는 희노애락 중에 락인데, 욕망이 가장, 모든 건 욕망의 세계라는 걸 표현합니다. 욕자 글자 사이 살짝 벌리고 거기다 써놨어요. 자, 인간은 욕심도 당연한 거고, 이걸 욕심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욕심도 당연한 거고, 양심도 당연한 거니까, 양심으로 욕심을 잘 경영하면, 자, 그 결과가 옆에 써 있습니다. 요거 뒤집어 보셔야지 글자가 보여요. 이 욕망이 통해가지고, 이 마음이 한번 움직이면, 지나칠 때가 있고, 불급,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만 선이라는 겁니까? 가운데. 조화를 이룰 때만 선이라는 거예요. 즉 조화를 이룬다는 거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않을 때예요. 마음을 조화롭게 쓸 때만 선이고, 과하거나, 즉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가 양심인 것 같지만 과할 때도 선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과하게 나가면. 불급, 모자라도 선이 아니에요. 너무 남을 안 생각해도 선이 악이고,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과불급은 다 악입니다. 옆에 악이라고 써있죠. 여기 악하락자를 좀 찢어놨죠. 이 옛날 분들 기가 막힙니다. 악하락자를 무슨 아이패드로 이렇게 벌리듯이 지금 벌려놓고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악하락자를 벌려놓고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악이라는 겁니다. 과유불급, 과랑 불급은 똑같아요. 과유불급이란 말은요, 논어에서 과한 거는 같을 유자입니다. 니코르예요. 뭐가 더 낫고 우열이 없어요. 과한 거는 니코르, 불급, 모자란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뱀 그리라고 했는데 뱀 그린 다음에 발 더 그려놓은 사람이나 뱀 머리만 그린 사람이나 뱀 못 그리긴 똑같은, 뱀이 아니긴 똑같다. 다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내가 너무 더 거기다 뭔가 천착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내 양심에서요. 결혼식 하시는데 다 양심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얼마 낼까? 그 5만 원. 좀 불급 모자란 것 같아. 10만 원 좀 과한 것 같다. 그럼 7만 원 딱 맞다. 그럼 그게 선인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하게 내도 나중에 결과가 안 좋을 거고, 모자라게 내도 찜찜할 거고, 딱 내 양심에서요, 그 정도면 됐다 하는 선이 있어요. 나와 나 모두가 그 정도면 딱 행복해지겠다 선. 그걸 찾아내시는 게 조화라는 겁니다. 그게 모두가 좋아지는 조화. 그러니까 가정에서요, 너무 희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생을 내가 감수할 수 없는 희생이면 사실은 이 가족 전체랑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힘들다, 어떻다 하는 거. 왜냐하면 그걸 내가 감수하겠다고 하면 그때 기분엔 그러신데 나중에 자녀가 끝까지 못 알아줄 수도 있다는 걸 계산하시고 감수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 힘들고 이 번뇌가 밀려오고 가족들이 날 안 알아줄 때도 내가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는가?
오케이 하면 그건 여러분 역량 안에 있는 거니까 하시면 되고 그건 솔직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감당 못할 것 같다. 그 솔직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양심을 잘 하려면요, 사실은요, 욕심 전문가가 돼야 돼요. 희노애락을 경영하는 게 지금 양심입니다. 양심은 리더고요. 여러분 마음에서 욕심은 여러분 회사로 치면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경영을 잘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양심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도그마밖에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말도 도그마가 돼요. 욕망이 못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파업이 돼요. 고고하게 사세요. 난 모르겠습니다. 난 여자가 좋고 돈이 좋은데 뭐 알아서 하세요. 내 마음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욕망의 소리를 다 들어요. 너 그 돈이 그렇게 좋니? 넌 그게 그렇게 좋니? 그게 그렇게 싫으니? 다 들어본 다음에 그러면 자기 욕망을 잘 달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정도 선을 내가 지시하면 타협하겠니? 양심에 맞는 그 선을 지시하면요. 그건 내가 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실천하시면 돼요. 그걸 실천하시고 나면 상황이 변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걸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마음을 경영하라고요. 조선 선비들이 끝없이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것만 다시 강조드릴게요. 이게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마음을 리셋했는가? 여러분이 매일 고민하셔야 할 거는 몰라.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한번 해볼까요? 이름 몰라 하고 존재하시는 겁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분별, 판단 중지. 자, 지금 이름 모르십니다. 성함 모르시죠? 이름 모르십니다. 눈 감고 하셔도 좋아요. 이름 모릅니다. 나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름 모릅니다.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존재 자체로 만족합니다. 가족도 모르겠습니다. 내 이름도 모르는데요. 돈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 명예, 가족 다 지금은 나한테는 모르는 대상이고 나는 존재한다는 것만 압니다. 존재하는 걸 즐기세요. 언제 이렇게 존재하는 걸 즐기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끝없이 마음의 대상을 쫓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대상을 내려놓고 쉬실 필요가 있어요. 이래야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그래서 절 보시고요. 이 정도 명상을 한번 하신 뒤에 이걸 분석하시면 깨끗이 나옵니다. 남의 입장이 되어 보았는가? 자, 자신의 입장도 당연히 검토하셔야 돼요. 한쪽 입장만 들어서는 여러분이 중재를 못 해주니까요. 근데 남의 입장을 보통 우리가 배려 안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양심에 부끄러운 건 없는지, 생각과 언행이 무례하지는 않은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지금 양심적으로 일 처리를 하려고요. 이 사안을 양심적으로 처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지입니다. 나의 정보와 판단은 자명한지, 자명한지는요, 체험과 개념이 맞아떨어지는지. 자, 요걸 물어보시고요. 뭔가 찜찜한 게 하나만 걸려도 그거는 반드시 고치시고 처리하십시오. 이거를 줄여서 물으면요. 간단하게 할 땐 이럽니다. 모른다 좀 하시고요. 잠깐이라도. 자, 내가 지금 상대방이라면 내가 지금 상대방한테 이 말을 할 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상대방이라면 지금 나의 이런 처신에 어떻게 반응할까? 무슨 기분일까라고 한번 물어보고 행동하시면요. 충분히 조화를 이룬 행동이 나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회사 CEO 분은요, 요거를 분석을 안 하고 바로 얘기하면 직원들한테 말이 좀 막 나간대요. 좀 성격이 급하신 분이라. 요걸 한번 따져보고 나가서 얘기를 해야 말이 조리 있게 나간대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양심은요, 유익한 거고요. 멀리 보고 행동하시는 겁니다. 멀리 보고 더 유리한, 모두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는 일정 손해는요, 내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그 손해 이상의 이익이 있다라고 확신이 들 때 움직이시는 게 양심이기 때문에 양심하면 손해본다 이런 거를요, 이런 건 아주 어떤 한 모습만 보고 얘기하신 거고 그게 양심이 아닐 확률도 되게 높습니다. 진짜 양심에서 손해보는 경우는요, 그거보다 더 큰 이익이 눈에 보였을 때입니다. 진짜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그래서 움직이기 때문에 후회를 안 하고 남 탓을 안 해요. 양심이 좀 덜 양심인 분은요, 순간 좋은 일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 후회 막급이 되고 남 탓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결국 탐진치료에 빠지고 끝나게 됩니다. 그게 경영이 안 된 거거든요. 경영 포기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내면에 힘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자신을 관리하는 리더가 군자라는 겁니다. 양심적인 리더. 군자가 지금 없어서 문제입니다. 군자를 이 시대에 군자들이 많이 나와야 조선시대식 그런 어떤 고정된 군자 말고요. 이걸 진짜 경영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이거 손이라고 그랬죠.
지팡이를 지휘봉을 들고 호령하면서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을 임금군 그럽니다. 아들 자자는 존칭이고 그래서 군자 그러면요. 임금이 아닌데 왜 군자라고 하냐? 요즘 말로 하면 군자는 리더란 뜻이에요. 리더. 임금 노릇할 사람이 남을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군자는요. 남을 좀 다른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리더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근데 동양에서 군자는 왜 그 양심의 달인이 됐을까요? 그냥 리더란 뜻인데. 글자 자체가요. 그냥 리더란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 리더가 양심의 어떤 표본이 됐을까요? 동양에서 생각할 때는요. 요거 하나만 드리겠습니까? 동양에서 이해할 때는요. 리더는 무조건 양심적이어야 돼요. 왜냐? 리더란 사람은요. 아무리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리더인 이상 자기 부하 직원들 이해관계를 내 이익처럼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양심의 요소가 없으면 리더십이 발휘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양의 결론은. 그래서 논어에 나오는 군자라는 존재는요. 양심의 달인이고 무슨 의미냐? 그냥 리더란 뜻이에요. 남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 리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남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이게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명령에서 말 듣는 거는 군대 그 명령체계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걸 리더십이라고 안 해요. 리더십은요. 내 인격으로 남이 내 말을 듣게 만들 수 있어야 리더십입니다. 진짜 리더십의 본질은 내가 한마디 했을 때, 조용하게 한마디 했을 때라도 남들이요. 그 말을 따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힘인데 그건요. 동양에서는요. 리더십은 무조건 양심에서 나온다. 그게 뒤에 칼 들고 있으면서 말해서 나오는 그걸 리더십이라고 안 하죠. 왜냐하면 그건 진심이 아니니까. 돈을 흔들어서 여러분 따르시면 그것도 돈 때문에 따르는 거지 여러분 진심으로 따르는 건 아니거든요. 진심으로 인간이 따를 때는요. 상대방이 진선미할 때입니다. 너무 맞는 말이고 그게 모두에게 이롭다는 게 너무 확실할 때. 그런 리더를 우리가 한번 따라보는 체험이 부족해요. 그런 리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리더관 자체가 지금 뭐 이렇게 희박해지고 있는데 서양은 다시 양심 리더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서양의 리더십 연구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니까 예전에 아침에 회장님들, 어디 회사 회장님들 모이셔가지고 조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좀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중용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이 얘기 해드리니까 다 그걸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양심 리더십 책 좀 하나 써달라고. 궁금한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뭐 더 설명이 되면 좋겠다. 다들 찾고 계신다는 것도 느꼈어요. 실전에서도. 지금 실제 서양에서도 윤리적 리더십 이런 게 아주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리더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걸 착복해버리게 되면요. 이게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제재할 방법도 없고. 내부 통제학회 우리나라 하시는 분 그 회장님도 저한테 오셔서 조선 선비들은 어떻게 내부 통제를 한 겁니까? 이게 서양식 그런 지침 가지고는 통제가 실제 안 된다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어떻게 막냐는 거죠. 제 조선 때는요, 그런 세종대왕 때 같은데 진짜 내부 통제가 잘 됐다는데 결국 동양 거에서 많이 찾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양심 노트를 딱 그냥 제시해드렸죠. 조선 선비들은 이렇게 이미지로 평소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였을 때도 관리가 되는 거지. 안에서 관리가 안 되는데 밖에서 그렇게 억지로 관리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잘 될 때 얘기지만 조선도 아무튼 그런 좋은 것들은 활용해서 지금 더 멋지게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영의 문제니까 결국은 여러분 마음을 잘 경영하는 분이 남을 경영할 수 있다라고 이게 빈말이 아니라 이 원리를 아신다면 결국 내 욕망을 잘 관리한 사람은요 남의 욕망도 관리해 줍니다. 직원들의 욕망도 관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양심적으로. 자, 요게 리더십의 가장 본질이고 앞으로 연구돼야 될 바고 동양 고전에서는 2000년, 3000년 전부터 연구됐던 거고 사실은 더 되죠. 한 5000년 전부터 연구된 겁니다. 왜냐? 공자가 2000년, 3000년에 연구하신 거고 공자는 또 뭘 연구했습니까? 요순 시대 걸. 요순이 우리 단군이랑 같은 시대거든요. 동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진짜 5000년 전이에요. 요순이. 5000년 전부터 동이족 문화에서 연구되어 온 양심에 대한 양심적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한테 화두고 우리 민족은 아주 소중한 팁을 갖고 있어요. 홍익인간하라는. 그게 양심 리더십의 가장 핵심입니다. 따르는 사람들, 날 따르는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할 생각을 해라. 나를 손해보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모두 이루어질 방법을 찾아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양심 리더십의 본질이고 논어에는 그런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제가 오늘 강의 못 드린 내용도 뒤에 자료 읽어보시면 논어의 중요 구절들 제가 뽑아놨습니다. 양심을 연구하실 때 참고할 만한 구절들을 제가 뽑아놨으니까 함께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